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나라가 지금까지 무려 9번이나 국가부도를 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네, 메시의 나라 아르헨티나입니다. 100년 전만 해도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축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IMF에 손을 벌린 것만 무려 23번. 세계 1등 부자 나라가 도대체 어쩌다 거지 나라라는 말까지 듣게 된 걸까요? 그리고 그 몰락의 공식이 왜 멀리 남미의 남의 일처럼만 느껴지지 않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단서를 하나씩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0년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미국도 영국도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주인공은 남미의 아르헨티나였습니다. 지금은 디폴트 뉴스로만 들리는 나라죠. 그런데 이 나라가 한때 지구상에서 제일 잘 살았다면 믿으시겠어요? 숫자로 보면요, 1895년과 1896년 아르헨티나의 1인당 소득은 세계 1위였습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메디슨이 정리한 통계 기준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지금으로 치면 두바이보다 더 화려한 나라였던 거예요. 거리엔 유럽풍 대저택이 들어섰고 사람들은 파리의 유행을 그대로 따라 입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913년이 되자 아르헨티나의 1인당 소득은 프랑스와 독일마저 앞질렀습니다. 당시 세계 10대 부국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거든요. 같은 시기 일본과 비교하면 약 5배나 잘 살았습니다. 5배라는 게 어느 정도일까요? 한쪽이 한 달에 100만 원을 벌 때 다른 쪽은 500만 원을 벌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격차가 컸던 거죠. 그러니 당시 유럽 사람들에게 아르헨티나는 꿈의 땅이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찾아 고향을 떠나던 이민자들은 이렇게 고민했다고 하죠. 뉴욕으로 갈까? 아니면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갈까? 세계 최고의 도시 뉴욕과 같은 저울에 올랐던 도시, 그게 바로 아르헨티나의 수도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이 나라가 얼마나 빛났는지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1870년에 약 108만 명이던 인구가 1914년에는 약 780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44해 만에 무려 4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텅 비어있던 나라에 부산만한 도시가 여러 개 새로 생겨난 셈입니다. 그것도 대부분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었죠.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당겼을까요? 답은 이 나라의 땅에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에는 팜파스라고 불리는 거대한 평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초원이죠. 한마디로 하늘이 내려준 곡식 공장이자 고기 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기가 넘쳐도 한 가지 벽이 있었습니다. 유럽까지 배로 실어 나르는 동안 고기가 다 상해버린 거예요. 바다 건너 시장에 팔 길이 없었던 겁니다. 이 벽을 무너뜨린 게 바로 냉동 기술입니다. 1877년 무렵 처음으로 고기를 얼려 유럽까지 실어 나르는 데 성공했습니다. 팜파스의 쇠고기가 드디어 유럽 식탁에 오르기 시작한 거죠. 여기에 영국의 돈까지 밀려 들어왔습니다. 철도가 깔리고 항구가 지어졌습니다. 끝없는 땅, 새로운 기술, 그리고 넘쳐나는 외국 자본,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아르헨티나는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완벽한 성공 이야기 같습니다. 세계 1등 부자 나라에 사람도 돈도 몰려드는 땅, 무엇 하나 부족할 게 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 눈부신 풍요에는 처음부터 보이지 않는 금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은 바로 누가 이 땅을 가졌는가에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균열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의외로 답은 단순합니다. 바로 땅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땅을 가진 사람이 너무 적었다는 점이죠. 아르헨티나의 부는 전부 땅에서 나왔습니다. 팜피스파스라는 끝없는 평원이 곡식과 고기를 쏟아냈죠. 그런데 이 황금 같은 땅의 주인이 너무 적었습니다. 대부분의 땅은 에스탄시아라고 불리는 소수의 대지주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에스탄시아는 쉽게 말해 한 가문이 통째로 가진 거대한 농장을 말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땅이 알아서 돈을 벌어다 줍니다. 유럽이 쇠고기와 밀을 사가니까요. 이런 땅 주인이 굳이 공장을 지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지대추구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걸 만들어서 버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진 것에서 자릿세만 받아 챙기는 태도를 말하거든요.
그러니 기술 혁신도 새로운 산업도 자라날 동기가 없었습니다. 땅을 가진 소수는 더 부자가 되고 나머지는 그 부의 흐름 바깥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풍경이었는지 한번 그려볼게요. 항구에는 유럽으로 보낼 쇠고기가 산처럼 쌓여갑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기른 농장 일꾼은 정작 자기 땅 한 평이 없었습니다. 나라 전체로 보면 부가 넘쳐났지만 그 부가 흘러바로 갈 통로가 너무 좁았던 거죠. 소수의 곳간만 가득 차고 보통 사람들의 살림은 그 옆을 조용히 비껴갔습니다. 나라는 분명 부자인데 국민 다수는 그 부를 손으로 만져보지 못하는 묘한 풍요였던 셈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닥쳤을 때 이 나라엔 충격을 나눠 버틸 두꺼운 중산층이 얇았습니다. 여기에 외국 돈까지 밀려들었습니다. 1913년 아르헨티나로 들어온 영국 자본만 약 15억에서 20억 파운드에 달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외국 투자를 받는 나라 중 하나였죠. 철도도 항구도 다 외국 자본이 깔았습니다. 좋아 보이시죠? 그런데 이 말은 나라의 핏줄을 남이 쥐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아르헨티나 경제는 딱 한 다리로 서 있는 의자였습니다. 농산물을 수출해서 버는 돈, 그 한 다리 말입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단일 구조 의존이라고 합니다. 먹고 사는 길이 하나뿐이라 그 길이 막히면 통째로 무너지는 위태로운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다리가 하나뿐인 의자는 평소엔 멀쩡해 보입니다. 누가 살짝 건드리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리고 그 건드림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1929년 대공황이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경제가 얼어붙자 아르헨티나의 쇠고기와 밀을 사줄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수출이라는 그 한 다리가 부러진 겁니다. 의자는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거리에는 가난이 번졌습니다. 바로 이 순간 단일 구조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풍요로워 보였던 나라가 사실은 외부 충격 하나에 휘청이는 약한 몸이었던 거죠. 땅은 여전히 소수의 손에 있고 산업은 자라지 못했고 먹고 사는 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좋은 조건이 많았는데도 그 조건을 받쳐줄 구조가 없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흔들리는 나라에는 늘 한 부류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구원자를 자처하는 사람이죠. 1946년 광장을 가득 메운 군중 앞에 한 남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대공황으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거리에 빈곤이 번지자 사람들의 마음속엔 한 가지 갈망이 차올랐습니다. 누군가 이 고통을 당장 끝내줄 사람. 그 갈망에 답한 인물의 이름은 후안 페론이었습니다. 그는 1946년 대선에서 56%의 표를 얻으며 권력을 잡았습니다. 2명 중 1명 이상이 그에게 표를 던졌다는 뜻이죠. 위기에 지친 국민이 강력한 구원자에게 마음을 연 겁니다. 페론은 곧장 약속을 현실로 바꿉니다. 노동자 임금을 큰 폭으로 올렸습니다. 철도와 주요 산업을 두가가 사들였습니다. 외국 물건이 들어오는 문도 닫아 걸었죠. 광장의 환호는 뜨거웠습니다. 어제까지 가난했던 사람들이 오늘 더 두툼한 봉투를 손에 쥐었으니까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정치를 경제학에서는 포퓰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내일 날아올 청구서는 일단 미뤄두고 오늘 모두에게 선물을 안기는 방식입니다. 표를 가장 빨리 모으는 방법은 지금 당장 모두를 기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모두가 행복해 보입니다. 문제는 그 행복의 값을 누가 치르느냐였습니다. 또 하나의 핵심 장치가 바로 보호무역이었습니다. 외국 물건에 높은 세금을 매기거나 아예 수입을 막아 자기 나라 공장을 지켜주는 정책입니다. 여기엔 수입 대체 산업화라는 그럴듯한 명분이 붙었습니다. 외국 물건을 막을 테니 우리가 필요한 건 우리 손으로 다 만들겠다는 선언이었죠. 듣기엔 든든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시작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문을 닫아건 가게는 어떻게 될까요? 경쟁자가 사라진 가게는 더 이상 솜씨씨를 갈고 닦을 이유가 없습니다. 값을 내릴 이유도 품질을 높일 이유도 없어집니다. 어차피 손님은 다른 데로 못 가니까요. 아르헨티나 공장들이 정확히 그렇게 됐습니다. 외국과 겨룰 필요가 없으니 기술도 생산성도 제자리에 멈춰섰습니다. 그 사이 정부는 임금을 올리고 산업을 떠안느라 돈을 계속 써야 했습니다.
들어오는 세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지니 나라 살림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죠. 그 결과가 숫자로 드러납니다. 1950년대 초 물가 상승률이 연 30%대로 올라섰습니다. 1년 만에 만원짜리 물건이 13,000원이 됐다는 뜻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말이죠. 여기서 잠깐 같은 시기 정반대길을 걸은 나라를 보겠습니다. 일본은 전쟁으로 폐허가 됐지만 문을 안으로 닫는 대신 바깥 시장을 향해 열었습니다. 자국 기업을 세계 경쟁에 그대로 밀어넣어 더 싸고 더 좋은 물건을 만들도록 채찍질했죠. 한쪽은 경쟁을 막아 산업을 보호했고 다른 한쪽은 경쟁에 던져 산업을 단련시켰습니다. 똑같이 폐허에서 출발한 두 나라의 운명은 바로 이 갈림길에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아르헨티나로 돌아오죠. 페론의 약속은 분명 달콤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당장 끌어올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하지만 그 달콤함의 대가는 경쟁력이라는 나라의 근육이었습니다. 한번 풀려버린 근육은 정권이 바뀌어도 좀처럼 다시 붙지 않았습니다. 좋아 보이는 선택이 어떻게 천천히 독이 되는지 아르헨티나는 온몸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나마 눈에 보이는 청구서였습니다. 진짜 무서운 청구서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페론이 떠난 뒤에도 그가 남긴 청구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라 살림은 매년 적자였습니다. 들어오는 세금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세금을 더 걷거나 쓰는 돈을 줄이거나. 그런데 둘 다 표를 잃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정부는 세 번째 길을 택했습니다. 바로 돈을 찍는 겁니다. 부족한 만큼 그냥 새 돈을 인쇄해서 메운 거예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신요리지, 우리말로 화폐 발행 차익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정부가 빈 곳간을 세금 대신 인쇄기로 채우는 겁니다. 당장은 참 편한 묘수처럼 보입니다. 세금을 올리지 않아도 되고 누구도 화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세상에 돈이 흔해지면 돈의 가치는 반드시 떨어집니다. 물건은 그대로인데 돈만 2배로 들면 같은 물건 값이 2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처음엔 1950년대 초 연 30%대였습니다. 그것도 살인적인 숫자였죠. 그런데 정부가 적자를 메우려 인쇄기를 멈추지 못하면서 물가는 해마다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1989년 마침내 둑이 터집니다. 그해 물가 상승률은 연 약 5000%. 1989년 3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정점에서는 누적 2만%를 넘었습니다. 이건 아르헨티나 역사상 최고치 1989년에서 90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100을 매기던 빵값이 1년 만에 2만이 됐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 지갑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1년 동안 꼬박 모은 저축이 1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이 돈으로 1년 전엔 한 달치 장을 가득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6배로 뛰면 똑같은 장바구니를 채우는데 이제 6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통장에 100만 원은 그대로인데 살 수 있는 양은 6분의 1로 쪼그라든 겁니다. 결국 100만 원을 벌어서 손에 남는 건 고작 17만 원어치입니다. 문제는 이게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달이면 그 17만 원어치마저 또 녹기 시작합니다. 월급날 받은 봉투를 들고 시민들은 뛰었습니다. 1시간만 늦어도 빵값이 또 올랐으니까요.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은행에 넣어둔 어르신들은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매일 사라지는 걸 두 눈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성실하게 저축한 죄밖에 없는데 말이죠.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된다는 말, 이건 비유가 아니라 그때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진짜 풍경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정부는 세금을 올리는 대신 돈을 찍어 적자를 메웠습니다. 그 대가는 누가 치렀을까요? 바로 성실하게 일하고 아껴 저축한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결국 100만 원을 벌어서 손에 남는 건 17만 원. 그마저도 내일이면 더 줄어드는 나라. 굶주린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1989년 식량 폭동 속에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다시 한번 묘수를 꺼내듭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묘수가 아르헨티나를 사상 최대의 국가 부도로 끌고 갑니다. 자, 정부도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돈을 찍어 메우던 그 악순환을 이제 뿌리부터 끊어야 했죠.
그래서 1991년 아르헨티나는 승부수를 던집니다. 바로 컨버터빌리티, 우리말로 태환법이라는 제도였습니다.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페소 한 개의 가치를 미국 돈 1달러에 딱 묶어버린 겁니다. 환율을 법으로 못 박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정부가 마음대로 돈을 찍지 못하게 스스로 손발을 묶은 셈입니다. 효과는 거짓말처럼 나타났습니다. 2991년에 84%까지 치솟았던 물가 상승률이 2993년엔 7.4%로 떨어졌습니다. 84%면 100만 원짜리 살림이 1년 만에 184만 원이 되는 공포인데 그게 한 자릿수로 잡힌 거죠. 게다가 2991부터 7년 가까이 경제가 매년 6%씩 성장합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악몽이 끝났다고 믿었죠. 그런데 이 안정에는 처음부터 시한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입니다. 페소를 달러에 묶어두려면 그만큼 달러를 곳간에 쌓아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페소 가치가 억지로 높게 유지되니 아르헨티나 물건은 외국에서 너무 비싸졌습니다. 수출이 막히기 시작한 겁니다. 옆 나라 브라질은 자기 돈 가치를 확 낮춰서 물건을 싸게 팔았습니다. 같은 고기, 같은 농산물인데 아르헨티나 것만 비싸니 누가 사겠습니까? 수출로 벌어들일 달러는 줄어드는데 묶어둔 환율을 지키느라 달러는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곳간이 비어가기 시작한 거죠. 이걸 경제학에서는 고정 환율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환율을 억지로 묶는 건 끓는 주전자 뚜껑을 손으로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잠깐은 조용하지만 안에선 계속 끓고 있어요. 언젠가는 터집니다. 그리고 2001년 12월 뚜껑이 끝내 날아갔습니다. 달러가 바닥나자 정부는 극단의 조치를 꺼냅니다. 코랄리토, 우리말로 작은 울타리라는 뜻입니다. 국민들이 은행에서 자기 예금을 빼지 못하게 일주일에 250달러까지만 찾도록 막아버린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내 통장에 분명히 내 돈이 들어있는데 그 돈을 내 마음대로 못 씁니다. 한겨울에 은행 셔터는 내려져 있고 통장을 손에 쥔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당장 약값이 급한 노인도, 월세 낼 돈이 묶인 가장도 그저 유리문 너머 자기 돈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대통령은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선언합니다. 빌린 돈을 못 갚겠다고요. 그 금액이 무려 1320억 달러였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한 나라가 낸 부도 중 역사상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수백조 원, 한 해 나라 살림을 통째로 날린 셈입니다. 나라가 무너지자 정치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단 12일 동안 대통령이 5번이나 바뀌었습니다. 2주도 안 되는 시간에 나라의 수장이 5명이나 갈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던진 질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제목에 박힌 그 숫자, 9번 말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이 2001년의 부도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2014년에 또 한 번, 2020년에 다시 한번 손을 들었습니다. 독립 이후 지금까지 무려 9번이나 국가 부도를 냈죠. 그런데 이 9번은 서로 다른 9개의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빚을 돈 찍어 받고 그 부작용을 환율 묶어 덮고 끝내 곳간이 비면 무너지는 똑같은 함정에 9번을 빠진 겁니다. 같은 각본, 같은 결말의 반복이었어요. 그리고 2023년 이 끝없는 악순환 앞에 전기톱을 든 한 남자가 대통령이 됩니다. 그가 지금 이 악순환에 칼을 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온 이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악순환에 2023년 한 남자가 전기톱을 들고 등장합니다. 경제학자 출신의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입니다. 그가 외친 건 단 하나였습니다. 마취 없이 수술하겠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부터 보면요, 놀랍습니다. 2024년 아르헨티나는 무려 14년 만에 나라 살림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정부가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적어진 거예요. 기초 재정 수지가 국내 총생산 대비 플러스 1.8%. 14년이면 한 아이가 태어나 중학생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못 맞춘 균형을 1년 만에 맞춘 겁니다. 물가도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211%까지 치솟았던 연간 물가 상승률이 2024년엔 117%로 2025년 말엔 31%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빵 한 봉지가 1년에 3배씩 뛰던 나라가 이제 1년에 3분의 1쯤 오르는 수준으로 돌아온 거죠. 빈곤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개혁 초기 충격으로 2024년 상반기엔 52%까지 치솟았지만 2025년 하반기엔 28%로 떨어졌습니다. 201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예요. 국제통화기금은 2025년 4월 48개월간 200억 달러를 빌려주는 23번째 지원 프로그램을 승인했고 6년간 묶여있던 외환 통제도 부분적으로 풀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절반만 본 겁니다. 2026년 5월 기준 물가는 다시 33% 근처에서 종처럼 더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빈곤율이 통계적으로 낮게 잡히는 착시도 지적되죠. 회복의 빛과 여전히 아픈 그림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마취 없이 수술받는 나라의 모습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멀리 남미의 남의 일일까요? 오늘 우리가 따라온 아르헨티나의 9번의 부도는요, 사실 9개의 서로 다른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함정 3개를 9번이나 반복해서 밟은 결과였어요. 첫째, 문을 닫아 걸고 경쟁을 멈추자 산업의 경쟁력이 녹슬었습니다. 둘째, 모자란 나라 살림을 세금이 아니라 빚과 돈을 찍어서 메우자 화폐가 휴지가 됐습니다. 셋째, 환율과 물가를 억지로 묶어두자 끓는 주전자가 결국 터졌습니다. 이 3가지는 특정 나라, 특정 정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나라든 이 세 함정이 한꺼번에 쌓이면 무너질 수 있는 보편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물가, 세금, 환율, 이건 뉴스 속 어려운 경제 용어가 아니라 결국 여러분 지갑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아르헨티나의 실험이 성공으로 끝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나라의 운명을 가르는 건 타고난 좋은 조건이 아니라 그 조건 위에서 내리는 선택과 그걸 떠받치는 부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해법도 결국 그 반대편에 있습니다. 첫째, 경쟁을 막는 빗장이 아니라 경쟁력을 키우는 개방. 둘째, 미래의 청구서를 떠넘기지 않는 건강한 나라 살림. 셋째, 시장을 억지로 누르는 통제가 아니라 신뢰로 떠받치는 안정. 말은 쉽지만 100년 동안 한 나라가 끝내 못 풀었던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3가지 함정 중에서 우리 현실에선 어떤 신호가 가장 걱정되시나요? 보호무역일까요? 늘어나는 나랏빚일까요? 아니면 환율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때 유럽의 부자였다가 국가 부도까지 갔던 또 다른 나라 그리스가 어쩌다 무너졌는지를 같은 렌즈로 추적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찌, 프라다, 페라리 명품으로 빛나던 G7 선진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17년째 경제가 제자리 걸음입니다. 바로 이탈리아 이야기입니다. 한때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까지 올랐던 경제 대국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짐을 싸서 나라를 떠나고 아이 울음소리는 점점 끊기고 있습니다. 도대체 잘 나가던 선진국이 왜 이렇게까지 무너진 걸까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 몰락의 풍경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소름 돋게 닮아 있다는 겁니다. 청년이 떠나고 아이가 줄고 노력해도 안 되는 사회. 이탈리아가 먼저 걸어간 그 길을 한국이 똑같이 따라 걷고 있는 건 아닌지 그 데자뷰의 정체를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화려한 명품 브랜드들, 그리고 1년에 5천만 명이 몰려드는 관광대국, 명품과 와인과 르네상스의 나라죠.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문화유산도 60건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 나라가 못 산다고? 도대체 얼마나 심각하길래? 자,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탈리아는 곳간은 가득한데 정작 그 곳간을 채우던 공장은 멈춰버린 나라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이탈리아의 명목 경제 규모는 지금도 세계 8위입니다. 누가 봐도 부자 나라처럼 보이죠? 그런데 성장률을 보세요. 2024년 0.7%, 2025년은 0.5%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100만 원 벌던 사람이 1년 뒤에 100만 5천 원을 버는 수준입니다.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에요. 간혹 이런 분들 계세요. 이탈리아는 금 보유량도 세계 3위인 부자 나라 아니냐? 맞습니다. 곳간에 쌓인 금과 문화유산과 명품 브랜드는 여전히 빛나죠. 그런데 곳간이 가득하다고 살림이 도는 건 아닙니다.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 쌓아둔 걸 까먹으며 버틸 뿐이거든요. 문제는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기억하시죠? 그 충격 이후 이탈리아 국민의 1인당 실제 소득은 2007년 수준을 아직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15년째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 시기를 잃어버린 15년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통장에 돈은 좀 있는데 15년째 월급이 한 푼도 안 오른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가는 꼬박꼬박 오르는데 월급만 그대로니 체감은 오히려 매년 가난해지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모아둔 재산으로 버티는데 정작 내가 버는 돈은 늘지 않는 거죠. 그러니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청년입니다. 2025년 이탈리아 청년 실업률은 20% 안팎을 오르내립니다. 일하고 싶은 청년 5명 중 1명은 일자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사정이 이러니 젊은 사람들이 더 이상 이 나라에 미래를 걸지 않습니다. 여기에 빚 문제까지 겹칩니다. 2025년 4분기 기준 이탈리아의 국가 부채는 GDP의 137.1%입니다. 한 해 나라 전체가 버는 돈의 1.4배를 빚으로 짊어지고 새해를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냐면 유럽연합 안에서 이탈리아보다 빚이 많은 나라는 그리스 하나뿐입니다. 그러니까 곳간은 여전히 그득한데 그 안에서는 사람이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곳간은 가득한데 청년들은 짐을 싸서 나라를 떠나는 걸까요? 그런데 이 나라, 원래부터 이랬던 게 아닙니다.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이탈리아는 영국을 제친 유럽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탈리아가 비틀거렸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2차 대전이 끝난 직후 이 나라는 폐허였습니다. 공장은 부서졌고 도시는 잿더미였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미국이 유럽 재건을 위해 돈을 풀었거든요. 마셜 플랜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탈리아는 이 자금에서만 약 12억에서 15억 달러를 받습니다. 영국, 프랑스, 서독 다음 가는 규모였어요. 여기에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이탈리아 공장들의 제품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렇게 폐허 위에서 기적이 피어납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 시기를 미라콜로 에코노미코, 그러니까 경제 기적이라고 불렀어요. 1948년부터 1973년까지 무려 25년 동안 연평균 5%대 성장을 이어갑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 한강의 기적, 그 이탈리아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자동차도 만들고 가전도 만들고 옷과 가구까지 유럽 전역에 팔았습니다. 메이드 인 이탈리아가 곧 품질의 상징이던 시절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1987년 이탈리아는 옛 종주국 영국을 경제 규모로 추월합니다. 현지에서는 이걸 일 소르파소, 추월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부르며 열광했습니다. 세계 5위 경제대국, 누가 봐도 부러운 성적표였어요. 그런데 이 화려한 성적표 뒤에는 아무도 보려 하지 않은 청구서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70년대와 80년대, 이탈리아 정부는 매년 GDP의 약 10%에 달하는 재정 적자를 냈습니다. 주요국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었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월급은 300만 원인데 카드값이 매달 330만 원씩 나오는 겁니다. 모자란 30만 원을 매달 빚으로 돌려막은 셈이에요. 한두 달이면 실수지만 이걸 20년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숫자로 그대로 드러납니다. 1970년에 GDP의 37%였던 국가부채가 1992년에는 104%까지 치솟습니다. 22년 만에 약 3배로 불어난 거예요. 나중에 유럽이 정한 건전성 기준이 부채 60%였는데 그 기준에 거의 2배에 가까운 빚을 이미 그때 쌓아둔 셈입니다. 문제는 그 빚으로 무엇을 샀느냐입니다. 복지도, 표도, 전부 빚으로 샀어요. 당장 국민에게 나눠줄 혜택은 빚으로 사고 그 청구서는 다음 세대에게 떠넘기는 구조.
바로 그 씨앗이 이때 뿌려진 겁니다. 화려한 잔치는 지금 버리고 계산서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 앞으로 돌려놓은 셈이죠. 정치인은 표를 얻어서 좋고 국민은 당장 받아서 좋고 손해보는 사람은 아직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미래 세대뿐이었으니까요. 한번 이 맛을 들이면 끊기가 어렵습니다. 빚으로 산 잔치는 달콤하고 그 대가는 한참 뒤에야 청구되니까요. 그렇다면 이 청구서는 도대체 누가 만든 걸까요? 첫 번째 범인은 놀랍게도 사람을 뽑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가 사람을 뽑습니다. 그런데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사장 조카가 뽑힙니다. 이런 회사가 한두 곳이 아니라 나라 전체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뽑는 방식 하나가 나라를 망친다는 게 믿기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에서는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걸 네포티스모, 우리말로 연줄주의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실력이 아니라 누구를 아느냐로 자리가 정해지는 문화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게 단순한 인상이 아니라 학자들이 숫자로 입증한 사실이라는 거죠. 한 연구는 이탈리아 일부 국립대학과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들끼리 친족 관계인 비율이 약 30%에 달했습니다. 10명 중 3명이 한 핏줄이라는 뜻입니다. 연구진은 이걸 아예 조작된 대학교라고 불렀어요. 가장 공정해야 할 상아탑에서 자리가 핏줄을 따라 대물림된 겁니다. 또 다른 학술 연구는 더 노골적인 사실을 보여줍니다. 부모가 공공부문에서 일하면 그 자녀가 공공부문에 취업할 확률이 약 44% 더 높았습니다. 부모가 공무원이면 자식도 공무원 자리가 열리는 겁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민간 채용의 상당수도 연줄로 채워진다고 하지만 거기까지는 확실한 통계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 연줄 문화의 심각성만큼은 학계가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 밀려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유능한 인재가 가장 적합한 자리에 가야 회사가 강해집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인적 자본의 효율적 배분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라는 자원을 가장 잘 쓸 수 있는 곳에 배치하는 거죠. 축구로 치면 가장 잘 차는 선수를 공격수에 세워야 골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연줄이 자리를 차지하면 이 배분이 망가집니다. 감독 아들이라는 이유로 벤치만 지키던 선수가 공격수로 나서는 셈이에요. 1등이 떨어지고 사장 조카가 그 자리에 앉습니다. 회사는 둔해지고 나라 전체의 경쟁력이 깎입니다. 그 결과가 숫자로 나타납니다. 시가총액 기준 세계 100대 기업 안에 이탈리아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명품으로 그렇게 유명한데 삼성이나 애플처럼 세계를 호령하는 거대 기업은 단 하나도 못 키운 거예요. 한때 영국을 추월하며 세계 5위까지 올랐던 나라가 말입니다. 이 부조리는 청년들의 가슴을 후벼팝니다. 밤새 공부하고 누구보다 노력한 청년이 떨어집니다. 옆자리는 그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누군가가 차지합니다. 노력해도 안 된다는 절망, 이게 무엇보다 무섭습니다. 돈이 없는 것보다 희망이 없는 게 사람을 더 빨리 무너뜨리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작심하고 펜을 들었습니다. 밀라노 루이스 대학의 총장이었습니다. 그는 졸업생들에게 보내는 공개 칼럼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아들아, 이탈리아를 떠나거라. 그리고 한 줄을 더 보탰습니다. 이 나라는 너희를 가질 자격이 없다. 자기 나라의 대학 총장이 가장 아끼는 제자들에게 떠나라고 등을 떠민 겁니다. 이보다 처참한 고백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더 기막힌 건 따로 있습니다. 연줄로 자리를 빼앗기는 것도 억울한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보상받지 못하니 청년은 떠납니다. 그런데 청년이 떠난 자리에서 두 번째 범인이 이들의 미래를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연금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일자리를 막는 벽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벽은 좀 이상합니다. 이름이 무려 연금이에요. 여러분, 연금하면 어떤 느낌이세요? 노후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탈리아에서는 바로 그 연금이 청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답은 숫자 안에 숨어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이탈리아의 연금 소득 대체율은 70%대입니다. 은퇴 전 월급의 70%를 죽을 때까지 받는다는 뜻이에요.
유럽에서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듣기엔 부럽죠? 그런데 공짜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 돈을 채워 넣어야 하거든요. 이탈리아의 공공연금 지출은 GDP의 약 16%에 달합니다. 나라가 버는 돈의 6푼 중 1푼이 연금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온 나라가 노인 부양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허리띠는 청년의 허리에 묶여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연금은 부과 방식으로 굴러갑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간단해요. 지금 청년이 낸 돈으로 지금 노인을 부양하는 구조입니다. 내가 낸 보험료가 내 통장에 쌓이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은퇴한 세대의 지갑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청년은 자기 노후를 위해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윗세대를 먹여 살리려고 돈을 내는 셈이죠. 그럼 청년의 노후는 누가 책임지냐고요? 다음 세대가 책임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자, 여기서 돈의 흐름을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이탈리아 청년이 월급으로 100만 원을 번다고 해볼게요. 가장 먼저 연금 보험료가 빠집니다. 보험료율이 무려 33%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노동에서 33만 원이 연금으로 먼저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33만 원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내 노후 통장이 아닙니다. 지금 은퇴한 세대의 매달 연금으로 곧장 흘러갑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무서운 건 회사 입장입니다. 보험료 33% 중에서 약 23%는 고용주가 따로 부담합니다. 청년 한 명을 정규직으로 뽑을 때마다 회사는 월급의 거의 4분의 1을 세금처럼 더 얹어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기업은 계산을 하죠. 한 명 더 뽑으면 부담만 커진다. 차라리 안 뽑는다. 결국 청년이 낸 돈이 청년의 일자리를 없애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 내 월급에서 빠져나간 그 돈이 내가 들어갈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더 잔인하게 말하면 청년은 자기 손으로 자기 자리를 지워가며 돈을 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엔 슬픈 신조어가 하나 있습니다. 반보치오니. 30이 넘어서도 부모 집에 얹혀 사는 어른들을 부르는 말이에요.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일자리가 없고 어쩌다 생긴 월급마저 빨려나가니까요. 독립할 돈이 안 모이는 거예요. 부모의 연금이 다 자란 자식을 먹여 살립니다. 참 묘하지 않나요? 청년이 낸 보험료는 노인에게 가고 그 노인의 연금이 다시 백수가 된 자식을 먹입니다. 빙빙 돌기만 할 뿐 누구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회전문입니다. 세대와 세대가 같은 돈을 두고 서로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죠. 일자리도 없고 월급은 빨려나가고 그래서 청년들은 마지막 선택을 합니다. 이 나라를 떠나거나 아이를 포기하거나. 자, 두 번째 범인까지 봤으니 이제 가장 아픈 곳을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회사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가장 똑똑하고 가장 젊은 일꾼부터 먼저 회사를 나갑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직원들은 점점 나이만 들어가요. 이 회사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탈리아가 정확히 그 회사입니다. 2011년부터 2024년까지 18에서 34살 청년 약 63만 명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들어온 사람을 빼도 순수하게 빠져나간 게 약 44만 명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서울 강남구 인구가 통째로 빠져나가고도 남는 규모입니다. 문제는 떠나는 사람들이 그냥 청년이 아니라는 겁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떠난 청년 이민자 중에 약 42%가 배졸자였어요. 나라가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돈 들여 키운 인재를 다 키워놓고 결국 외국에 공짜로 넘긴 셈이죠. 경제학에서는 이걸 두뇌 유출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생산성 높은 두뇌가 국경을 넘어 빠져나가는 현상이에요. 게다가 2024년 한 해에만 출국한 자국민이 25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떠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번 떠난 인재는 좀처럼 돌아오지 않습니다. 더 좋은 일자리, 더 공정한 사회를 맛본 사람이 다시 절망의 자리로 돌아올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떠나는 청년만 문제가 아닙니다. 태어나는 아이도 사라지고 있어요. 2024년 이탈리아 합계 출산율은 1.18명, 역대 최저였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아이를 1명 남짓 낳는다는 뜻이죠. 2025년 출생아는 약 35만 5천 명으로 무려 16년 연속 줄었습니다.
매년 신생아 울음소리가 조금씩 더 작아진 겁니다. 그 결과 나라 전체의 중위 연령이 약 48살까지 올라갔고 이제 65살 이상이 넷 중 1명꼴입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4사람 중 1명이 노인이라는 얘기예요. 일할 사람은 줄고 부양해야 할 노인은 늘어나는 구조. 이걸 경제학에서는 인구 오너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인구가 더 이상 성장의 엔진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는 단계예요. 인구 피라미드가 거꾸로 뒤집힌 셈입니다. 이게 왜 무서우냐면요. 떠난 청년은 세금도, 연금, 보험료도 내지 않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미래의 일꾼이 될 수도 없죠. 결국 점점 줄어드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는 노인들을 떠받쳐야 합니다. 짐을 질 어깨는 좁아지는데 얹히는 무게는 계속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러니 또 누가 아이를 낳고 싶을까요? 떠날 사람은 떠나고 남은 사람은 아이를 포기하고 한번 시작된 이 악순환은 좀처럼 멈추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한국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탈리아 출산율이 1.18명이라 충격이셨죠? 그런데 한국은 0.75명입니다. 이탈리아보다도 한참 더 낮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마지막 파트에서 자세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남유럽은 그냥 다 망한 거 아니냐 싶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바로 옆 나라가 정반대의 답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같은 남유럽인데 왜 이탈리아만 가라앉고 있을까요? 옆 나라 스페인을 한번 보시죠. 스페인의 2024년 경제 성장률은 3.2%였습니다. 유로존 평균의 약 4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같은 해 이탈리아는 0.7%에 그쳤습니다. 10걸음을 떼는 동안 이탈리아는 한 걸음 남짓 뗀 셈이죠. 게다가 스페인만 잘 나간 게 아닙니다. 포르투갈은 1.9%, 그리스는 2.3%였거든요. 남유럽이라는 같은 동네에서 유독 이탈리아 한 집만 불이 꺼져가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여기서 핵심은 단 하나, 쓴 약을 삼켰느냐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같은 병에 걸린 두 환자가 있었습니다. 스페인은 아픈 주사를 지금 맞기로 했고 이탈리아는 그걸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스페인은 2012년에 노동시장을 크게 뜯어고치는 구조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해고와 채용을 유연하게 풀고 기업이 사람을 쓸 수 있도록 길을 텄죠. 당장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반발도 거셌고요. 그런데도 그 쓴 약을 삼켰습니다. 반면 이탈리아는 2014년 잡스 액트라는 개혁을 시도했지만 결국 반쪽짜리에 그쳤습니다. 기존 정규직을 둘러싼 보호 장벽은 그대로 남았고 손대려는 시도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로막았거든요. 한쪽은 지금 아픈 주사를 맞았고 다른 한쪽은 나중에 큰 수술을 택한 셈입니다. 그렇다고 스페인이 천국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스페인도 청년 실업이라는 깊은 그늘을 여전히 안고 있죠. 다만 방향이 다릅니다. 한쪽은 상처를 째고 꿰매기 시작했고 다른 한쪽은 반창고만 붙인 채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멜로니 정부조차 2025년 재정 적자를 GDP의 3.1%까지밖에 줄이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정한 기준선은 3%인데 그 문턱을 끝내 넘지 못한 거죠. 0.1%포인트,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시죠? 그런데 그 0.1% 때문에 이탈리아는 이후의 과잉적자 감시 명단에서 빠져나오는 데 실패했습니다. 약을 미룬 대가가 이렇게 매년 청구서로 날아오고 있는 겁니다. 정부도 이걸 모르지 않아요. 다만 곳곳에 박힌 기득권을 건드리는 순간 표가 날아가니 또 미루고 또 미루는 거죠. 자, 여기서 진짜 교훈이 나옵니다. 한 나라를 무너뜨리는 건 위기 그 자체가 아닙니다. 위기는 스페인에도, 포르투갈에도, 그리스에도 똑같이 닥쳤으니까요. 진짜 몰락의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개협을 미루는 것입니다. 아픈 주사가 무서워 자꾸 뒤로 미루다 보면 어느새 수술대 위에 누워야 할 몸이 되어 있는 거죠. 작은 감기일 때 약을 먹으면 며칠이면 낫지만 버티고 버티다 보면 큰 병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탈리아의 길일까요? 스페인의 길일까요?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신 여러분의 머릿속엔
분명 한 가지 질문이 맴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정말 이탈리아의 길을 걷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시간은 아직 남아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데자뷰입니다. 이탈리아의 합계 출산율은 2024년 1.18명으로 유럽 최저권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같은 해 0.75명, 2명이 만나 1명도 채 남기지 못하는 세계 단독 꼴찌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탈리아가 위험하다고 비명을 지르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미 한참 더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서늘한 건 시계바늘입니다. 이탈리아가 출산율 1.3명 아래, 그러니까 초저출산 구간에 들어선 게 1992년이었습니다. 한국은 2002년, 딱 10년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탈리아가 청년 두뇌 유출과 텅 빈 곳간으로 신음하는 지금 이 모습이 한 세대 늦게 출발한 한국의 10년 뒤 자화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이탈리아가 15년 전에 받아든 그 청구서를 한국은 지금 막 우편함에서 꺼내 봉투를 뜯고 있는 셈입니다. 청구 금액은 아직 안 보이지만 발신인 주소는 똑같습니다. 조짐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일도 구직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고 답한 2030 청년이 약 71만 9천 명.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입니다. 이탈리아 청년들이 짐을 싸 국경을 넘었다면 한국 청년들은 방문을 닫고 안으로 사라지는 셈이죠. 국민연금도 2025년 개혁으로 기금 고갈 시점을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미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시간을 벌었을 뿐 빚을 갚은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거기에 국가 채무 비율은 2026년 처음으로 50%를 넘겨 약 51.6%에 닿습니다. 결국 우리도 이탈리아처럼 미래 세대의 지갑을 미리 당겨 쓰는 길에 들어선 겁니다. 더 무서운 사실 하나, 이탈리아에겐 그래도 세계 1위 문화유산과 관광이라는 곳간이 있습니다. 한국의 곳간은 그보다 얇습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정해진 걸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 10년의 시차가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활주로입니다. 이탈리아가 비싸게 배운 답을 우리는 베껴 적을 수 있거든요. 첫째, 연줄이 아니라 능력이 보상받는 시스템입니다. 누구의 아들이냐가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느냐로 자리가 정해질 때 청년은 떠나지 않습니다. 둘째, 세배 간 부담을 정직하게 나누는 개혁입니다. 윗세대도 조금 더 내고 아랫세대도 함께 짊어지는 구조라야 곳간이 버팁니다. 셋째, 청년이 머물 일자리와 살만한 집입니다. 떠날 이유보다 머물 이유가 한 가지만 더 많아도 흐름은 바뀝니다. 이건 누구를 탓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득권의 낡은 구조와 그 비용을 떠안을 보통 사람들의 미래, 그 사이의 싸움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이 이탈리아의 길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직 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다음 영상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같은 남유럽인데도 다시 일어선 나라, 스페인은 도대체 무엇을 다르게 했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앞에 닥친 한국 연금개혁의 진짜 속살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